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5세, 네, 많이 들었죠. 여자는 86세. 예. 그러니까요, 이게 수명이 늘어난 만큼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국제연합에서 유엔에서 예, 2015년에 예. 그 사람들 연령을 5단계로 구분했어요. 미성숙기를 네. 0세에서 17세, 네, 그 다음에 청년기를 네. 놀라지 마세요. 18세에서 네. 65세, 오, 좋다. 그 다음에 네. 중년기를 네. 66세에서 79세, 오, 그 다음에 노년기를 80세에서 99세, 오. 그 다음에 100세 이상은 그냥 장수 연령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청년. 예. 네. 젊음을 글쎄요. 저는 이 에너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나이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 하는 걸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춤도 춰 이런데. 쳤습니다. 상관의 안타. 넘치는 끼와 예능감으로 아나운서의 새 장을 개척한 아나테이너 윤영미 아나운서. 언덕 위에 딱 혼자 어릴 서 때 있는 키운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기까지 누구보다 도전하고 노력하며 세계 최초의 여성 야구 캐스터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과의 비교, 현실의 무게 속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윤영미 사모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이분을 보면은요, 언제나 활기찬 윤영미 아나운서, 그렇게 붙이기에는 프리랜서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환갑 청년. 청년이에요. 합이에요? 네, 61세 어. 됐습니다. 애기구나. 61세면 저하고 동갑이신데? 그래요? 네. 우리 친구.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2년 6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구TV 네. 장사 특집 네. 후원 방송 네네. 함께 같이 제가 MC를 진행했었죠.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뵀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 그러니까. 비결이 무엇인가요? 진심이시죠? 예. 믿습니다. 예. 네. 비결은 살을 좀 뺐어요, 일단. 예. 요새 어.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세게 해서 예. 뭐 조금 살을 빼니까 뭐라 그럴까 훨씬 더 이렇게 자신감도 좀 생기고 옷 입는 것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옛날에 못 입었던 옷. 그렇죠 이렇게 통짜 이런 걸 예, 입었다면 예, 예, 지금 예. 이제 허리 들어가는 원피스도 좀 어허. 입게 되고 가벼우니까 어허. 좋더라고요. 늘 제가 아니 환갑에 이렇게 예쁘고 예. 이렇게 활기찬 여성 봤냐 뭐 이렇게 해서 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 해줘야죠. 근데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건 이런 질문이죠. 남편이 좋아하시겠어요? 맞아. 그죠? 뭘 좋아해요 예. 남편이. 아니, 그게 내가 좋지.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답하긴 좀 그렇고. 네, 네. 예. 그냥 뭐 남편은 제가 날씬해져서 일이 많아지면 좋아하는 거죠. 남편이 지금 제주도 네. 두 집 살림.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표현이 그런데 네, 네. 두 집 살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같이 두 집 살림,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전 아무래도 좀 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주로 제주 집에 가서 집도 고치고 네, 가지치기 하고 네. 백약도 치고 뭐 네. 문고리도 고치고 제습기도 갈고 또 동네에 이제 또 아시는 분도 많아서 네. 약간 제주도의 어떤 그 가이드 뭐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올레길도 걷고 있고 네. 오름도 오르고 있고 그 제주도에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주도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을 이제 그 연로한
돌아가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이제 또 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를 생각으로는 하지만 사실 선뜻 나서서 못 하는데 그 일을 저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지르는 건 항상 제가 저지르고 네. 뒷감당은 남편이요. 근데 어, 보통 이제 남자들이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새 차 사고 뭐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제주도로 간 게 혹시 홧김에 가신 건 아니죠? 홧김 비슷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되냐면 제가 이제 책을 3권을 썼어요. 예, 근데 예. 이제 3번째 책이 여행하라라는 예, 예. 우리나라의 국내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예. 그런 곳을 소개하는 이제 여행 에세이를 오. 썼는데 또 책을 쓴다면 무엇을 쓸까 생각하니까 여행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해요. 예. 워낙 예전부터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기 예. 때문에 오. 그러면 전국 책을 썼으니까 좀 이제 좁혀서 이제 지역에 관련된 책을 쓰자.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내려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남의 집을 빌려서 차를 렌트를 해서 제가 몇 달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제주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야말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훨씬 더 제주의 속살이 더 보이면서 더 매력적이고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책을 좀 후딱 쓰려고 했는데 아 이게 그냥 후딱 쓸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점점 더 알아가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아 그때 이제 코로나 막 초창기였거든요. 만 2년 전이니까. 하필 그때 이제 제주가 사람이 없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때 좀 초긴장 스산한 상태였기 상태. 때문에. 예. 근데 그 1월 달에 정말 스산한 겨울의 제주를 보게 됐죠. 아, 그리고 저 자신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봤고 평생에 처음 혼자. 진짜? 예, 한 열흘 가까이. 그다음에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이었고 설날이 끼어 있었고 남편 생일이 있었고 예 시어머니 생신 설날 남편 생일 뭐 굉장히 경조사가 이렇게 겹쳐 있는 예, 예. 때였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시댁을 안 갔죠. 제주에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가 장만하셨어요? 네네. 제가 주로 있던 데가 이제 서쪽이었어요. 애월 있고 뭐 산방산 있는 네. 쪽이었는데 네. 그쪽은 제가 이제 친구 집이 있으니까 동쪽. 약간 성산, 종달리 예. 이런 쪽을 쭉 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네. 저는 동쪽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가 동쪽, 남쪽, 서쪽이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매력이 달라요. 근데 이를테면 서쪽과 남쪽은 서귀포나 애월 이쪽은 너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동쪽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돌담길만 있고 약간 아이슬란드 같은 느낌도 약간 나고 더 외국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동쪽에 집을 하나 좀 얻고 싶다. 언감생심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집을 좀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제 능력 갖고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살 수는 뭐 더더욱이 없고 너무 제주도가 많이 올라서 뭐 웬만한 거 뭐 4억, 5억, 6억 뭐 더 이상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라 그래요. 네, 1년치 이제 몰아서 내고. 네, 월세를 낸 거 연세인데 연세조차도 뭐 800, 900, 1000 뭐 이 정도씩 하고 연세. 근데 일단 제가 차를 샀어요. 중고로. 경차를. 아주 조그만 경차를. 나만 타고 다니면 되니까. 네네. 네. 경차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60 몇 개월 할부로 샀어요. 예, 예. 한 달에 20 몇만 원씩 예, 예, 내는 예. 걸로. 왜냐면 렌트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 달에 20 몇만 원씩 60 몇 개월로 해서 경차를 샀어요. 예. 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진짜. 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 진짜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러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60이 되도록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일주일 이상 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을 소위 제가 벌어먹여 살렸고 저희 남편은 이제 두란노서원 다닐 때 제가 결혼을 했고 한 몇 년간은 뭐 월급을 한 100만 원씩은 갖다 주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이제 경제를 담당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뭐 유학 보내고 하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짐을 제가 지금까지 지구 60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제주도에 조그만 그 방 하나 집 하나 얻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제주가 너무 좋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싶은데 내가 내 몸 하나 누일 장소가 이렇게 없나요? 너무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도 나를 위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경찰을 몰고 다니면서 수없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컨디션의 집은 뭐였냐 하면 아파트나 빌라는 싫었고 왜냐하면 뭐 굳이 제주 가서 제가 아파트나 빌라 가서 살 거면 뭐 네, 서울 살죠. 별로 의미가 네, 없는 네. 것 같아서 아파트 빌라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적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파트 빌라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운치 있는 단독주택 방은 하나여도 좋아요. 그냥 운치 있는 이렇게 숲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고 바닷가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너무 바닷가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썩 좋진 이게 않거든요. 나쁘다. 소급기가 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태풍도 많이 망가지니까. 불고 그래서 예. 그다음에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좋은 이웃이 옆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되는 예. 그냥 돈만 딱 내고 들어가면 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예. 뭘 막 사고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욕심이 또 나니까 여자들은. 네. 예. 그리고 제주 전통집을 좋아하는데 네. 제주 전통집을 알아보니까 그거는 내가 가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온 데도 많고 뭐 물도 부엌도 그렇고, 그렇죠. 물도 그렇고, 뭐 침대 화장실도 사야지 그렇고. 화장실도 그럼. 대부분 바깥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지 뭐 냉장고 사야지 침대 사야지 하다 보면 뭐 4,5천만 원이 후딱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럴 돈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집이었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 연 300만 원 이상은 못 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연 사실. 300이면 얼마 안 되니까. 왜냐하면 800, 700 웬만한 네, 단독주택은 그렇죠. 1000이 넘어요. 네, 네. 연세가. 어. 근데 내가 배짱으로 하나님 저 1년에 300 이상은 못 내요. 네, 아시잖아요. 네. 왜냐면 아이들 학비를 계속 제가 내야 됐기 때문에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통장에. 네, 근데 네. 어떻게 제가 저를 위해서 또 1,000만 원씩 쓰겠어요. 못 쓰죠.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연 300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300 이상은 저 못 내요. 동쪽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을 사실 말도 안 되게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는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말이 되는 기도를 했으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한 거지. 근데 그렇죠. 아주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라 예. 오. 구체적으로 기도한 근데 제가 대로 그래서 딱 맞춰서. 예. 어느 날 이제 그 조천 쪽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네. 저랑 아주 친한 패션하는 남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누나 나 제주에 집 샀어 한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전화 걸었어요. 바로 전 약간 생각하는 즉시 행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그때 네. 누나 제주도야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SNS를 하는 거 아니까 네, 제주도에 네. 있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 제주에 있어. 근데 너 옛날에 나한테 집 샀다는 얘기 하지 않았냐? 네. 그랬더니 근데 누나 나 1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어허.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딱 걸렸어. 너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뭐 어디 세화리에 어디 네,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 좀 가보고 괜찮은 내가 좀 얻으면 안 돼? 내가 그랬었더니 네. 누나 일단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네. 바로 그 길로. 예. 바로 갔는데 정말 좋은 이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이웃이 열쇠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집. 근데 단독주택이었어. 약간 미국 시골집 같아. 그리고 바닷가에 10분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안전하고 좋은 이웃이 있고 그 딱 들어가 봤더니 일단 가구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너무 그냥 막 싸구려로 그냥 막 갖다 놓은 집이었는데 가구만 내가 몇 가지만 소파랑 뭐 테이블이랑 식탁 요것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가 좋으면 뭐해? 걔가 허락을 해야지. 그 친구가 아무리 딴 사람들이 연세를 주라고 해도 안 줬대요. 그리고 누가 놀러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딱 자기만 쓰는 집이었는데 1년을 못 가니까 이제 집이 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연세 300만 원 이상은 못 내. 너 알잖아 내 처지. 내가 그랬더니 그래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1년 하기로 했는데 1년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네. 2년 해주면 안 돼? 내가 네. 600만 원 지금 넣어줄게 그랬어요. 네. 그때 오케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600만 원을 넣어줬어요 제가. 거기 계약 끝나셨어요? 끝나가요. 아, 얻으시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연결할게. 60평생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걸 자주 느껴요 가면. 인생은 60부터라고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유튜브하고
책도 뭐 쓰고. 방송은 저의 뭐 본래 일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일이고요. 이제 방송 외에는 뭐 사회 보는 일도 행사 사회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라이브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홈쇼핑 출연도 하고 책도 쓰고 몇 가지 일을 혼자서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성격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땐 차분했는데 변한 애들이 있거든요. 전 똑같아요. 어느 쪽? 아, 똑같으세요? 네, 어릴 저는- 때도 그러셨어요? 네 악착 같았고 약간 욕심이 많았고 약간 1등 해야 되는 해야 거고 되고. 좀 완벽주의자였고 늘 이렇게 나보다 나은 쪽을 바라보는 그 향상심 있잖아요. 예.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뭔가 좋은 그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 공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모도 늘 전 노력을 했고 늘 공부해서 뭔가를 더 좋은 그 상태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대학원도 40 중반에 가서 석사를 하고 뭐 무슨 자격증을 따고 춘천 MBC를 정말 저는 그것도 간직거리예요. 나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갔어요? 춘천 MBC를 가게 된 것도 저는 아나운서 시험을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나운서는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외모가. 근데 저는 이렇게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면 훌륭하죠. 지금 제가 제일 예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전 사실 못생겼었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러게. 예전에 그러니까 쌍꺼풀도 없었고 약간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이 좀 갸름해졌죠. 얼굴 좀 넙대대. 근데다 막 주근깨에다가 막 여드름 자국에다가 누가 봐도 약간 그냥 못생긴 얼굴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진짜 시술과 뭐 의술의 힘으로 많이 이 정도로 된 거지. 옛날엔 누가 봐도 이렇게 예쁘지 않은 얼굴이었었어요. 공부는 좀 잘했는데 그런데다가 늘 제가 이렇게 저의 그 놓여진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항상. 왜 나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지 못했나? 왜 우리 아버지는 9살 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뭐 왜 난 시골에서 태어났나? 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얼굴에 그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분노가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무난하진 않았어요. 늘 약간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어떤 네, 불평 이런 불만. 표현이 방송에서 부적절한데 티꺼운 거죠. 꺼웠죠. 예. 예. 그러니까 내 상황이 늘 불만이야. 예. 왜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왜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래, 쟤는 거저 없고 쟤는 나는 왜 저렇게 고생해야 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응.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좋은 DNA를 타고나서 학교도 그냥 턱 붙고 그렇지. 뭐 아나운서도 보면 저는 막 노력해서 아나운서가 됐어. 근데 어떤 후배들은 그냥 왜 턱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네. 좋은 학벌에, 뭐 좋은 네, 외모에, 네. 좋은 집안에. 그러니까 늘 저는 턱걸이 해갖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험 보니까 다 떨어졌죠. 예. 못생겼죠. 뭐 이렇게 치꺼운 뭐 표정이었죠. 학벌도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서울대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아니니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엄마 쫓아서 나간 게 이제 충현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저 아나운서 시험 붙게 해달라고 교회 나갔어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욕심도 많고 도전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네. 오, 그랬어요? 10살 이제 그 강원도 홍천 국민학교였죠. 거기서 제가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때 결국은 꿈을 이루셨잖아요. 이뤘죠. 근데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노력을 했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명찰을 2개 달고 다니면서 홍천 국민학교 3학년 3반 윤영미, 홍천 국민학교 아나운서 윤영미. 네. 그래서 그런 명찰을 달고 다니니까 동네 분들이 뭐 영미야 너 뭐 아나운서 야 너 뭐 했어 뭐 이러면 네 저는요 아나운서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저 유명한 아나운서가 돼서 텔레비에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늘 이렇게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키웠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중학교 때부터 와서? 오게 됐고 예.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계속 하게 학교 됐죠. 방송. 대학 그러다가 고등학교. 큰일 저지르셨잖아요. 그 그렇죠. 전철 뭐 그 아, 네네. 청량리
그렇죠. 예?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3학년 예, 겨울방학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저희 집이 태릉 쪽이었기 때문에 늘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예? 근데 청량리역에서 늘 지하철을 탔는데 예.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요. 왜 여자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지? 아, 남자 목소리였어요. 늘 남자 그때는. 목소리만 늘 남자 3년 동안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하는 순간 행동하는 스타일이어서 역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왜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느냐 네. 그랬더니 여기는 위험한 공간이어서 여자가 방송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입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여자가 방송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역장님 저 창덕여고 학교 방송 아나운서인데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돈 안 주는데 뭐 하려면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돈 안 받고 제가 겨울방학 내내 청량역에서 방송을 하게 됐죠. 뭐 했어요? 어떤 다음은 인천함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막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생방이었어요. 대풀이 생방으로 방으로 도착하기 전에 야야 5분 전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거 멘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겨울방학 내내 했더니 역장님이 이제 나중에 인사하러 갔죠. 네가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다. 그렇죠. 네. 어. 그런 일도 있었고 전 너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네. 정말 이만한 녹음기 이렇게 들고 네. 옛날 TBC 거기에 그냥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무조건 제가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될 수 있냐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황인용, 강부자 씨, 아. 전영록, 양희은, 이종환 DJ 어. 그런 분들을 이수만 씨 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김수철 우와. 씨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맹랑하게 보였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이제 와갖고 네. 귀여웠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음악 프로에 저를 출연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전영록, 이종환, 양희은 씨 이런 프로에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같이 뭐 엽서 읽어주고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딱 붙었어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춘천 MBC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여자 누구를? 아나운서가 전화를 받아서 네. 만나자 그랬죠. 어. 나 서울에서 왔는데 좀 잠깐만 뵈자고. 그랬더니 여자 아나운서가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될 수 있냐고. 네. 그때 그냥 너무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국어, 상식, 영어 뭐 논술 준비하면 돼요. 이러고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나운서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아. 라는 거를 제가 또 얻게 됐고 그때 충현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제 네.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나 네. 아나운서만 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사장님한테 편지를 쓸까? 그런 생각이 예, 들게 된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 9장의 편지를 썼어요. 춘천 손글씨로. MBC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알지도 못. 네.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사흘 만에 전화가 왔죠. 뭐라고? 사장님이. 너무너무 편지를 감동적으로 읽었대요. 그래서 마침 아나운서 시험이 있는데 강원도 사람만 뽑기로 했는데 윤영미 씨만 예외로 해주겠다. 오. 그 시험을 보게 됐고 오.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편지 한 장이 운명을 제 인생을 바꿔놔 바꿨죠. 버렸네. 그럼 춘천에서 있다가 SBS로 옮기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것도 진짜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고비고비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춘천에 제가 5년 정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때 간지 한 3년 됐나 너무너무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 아나운서들은 왜 이렇게 더 이쁘고 난 달라 지방에만 네, 나오잖아요. 달라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딸이 예. 이제 그 창덕여고 다닐 때 저희 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인 영부인한테 편지를 썼죠. 10장이 넘는 편지를 네. 영부인한테 써서 예, 등기를 예. 붙였어요. 나 서울 MBC로 가야 된다. 도와달라. 예.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어. 또 청와대를 찾아갔죠. 제가. 예. 청와대를 찾아가서 응. 무려 6번의 헌병의 제지를 받으며? 제지를 뚫고 청와대 응. 바로 앞에 네. 그 정문까지 오케이. 경호실까지 가서 예, 예. 영부인 만나게 해달라. 응. 안 된다. 대통령 딸을 만나게 해달라. 미국으로 유학 갔다. 그러면 우리 반 전교회장이었던 친구가 그 영부인 비서로 갔다는 소문을 네. 들었어요. 그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제일 예뻤던 친구가 대통령의 큰 며느리로 갔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영부인 비서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영부인 비서를 만나서 나 춘천 MBC 아나운서인데 서울 MBC로 좀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청첩장을 하나 딱 꺼내더라고요. 네. 나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나도 여기 잘려. 내가 널 어떻게 옮겨주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갔더라면 제가 감옥에 갔을 수도 있겠죠. 비리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서울로 옮기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 서울로만 옮겨주시면 이번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울로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끝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1991년도 3월이 됐어요. 네. SBS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SBS는 내 기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 서울로 그러니까 올라오게 왜냐하면 하시고. MBC나 KBS는 지방에서 갈 수가 없어요. 신입 아나운서 외에는 뽑질 않아요. 거기는 경력은 아예 안 경력자들을 뽑았군요. SBS가 SBS는 새로 방송국이 생기니까 경력 아나운서 경력자. 뽑은 거예요. MBC, KBS는 평생 경력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네. 제가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신입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아나운서는. 뭐 그래서 SBS라는 새로운 방송국이 생기면서 평생 처음으로 경력 아나운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모를 했죠.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적같이 MBC, KBS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훌륭한 아나운서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제가 1번으로 합격이 됐어요. 우와. 근데 왜 합격이 된 줄 아세요? 왜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데 네. 그냥 제가 지방에 이름 없는 30살 먹은 평범한 아나운서로서 거기 제가 이력서를 넣었다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건 코미디인데 SBS의 회장님이 윤가예요. 예. 윤 씨. 예. 윤 씨고 제가 윤 씨잖아요. 예. 그분이 강원도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홍천이고 춘천 MBC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나를 이렇게 딱 보다가 윤 씨의 강원도 출신인데 별로 못생겼어. 근데 얘가 여기다가 응모를 했어. 얘는 회장님 조카 나지는 친척이다. 그래서 뽑아준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한때 SBS에 윤영미가 회장님 친척이라는 소문이 파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코미디인데 그러고 싶다. 저는 이게 약간 충분히 그럴 수 가능성이 있네요. 있다고 네, 봐요. 그러네. 진짜 소문이 그런 있었어요. 소문이 있을 정도였으면. 그래서 이제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밝혀지면서? 제가 완전히 그냥 그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방송 그 뒷전 아나운서가 됐죠. SBS에서. 윤 회장님 조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한 대로 가셨는데 스포츠 캐스터 뭐 그런 네, 거 야구. 해서 일어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BS를 이렇게 경력 아나운서로 갔는데 네. 저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정말 저한테 방송을 안 주더라고요. 그냥 라디오 녹음 같은 거 왜 남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뭐 리포터 역할 뭐 이런 것만 계속 주는데 위기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SBS는 민영 방송인데 잘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도 못 했지. 여기서 잘리면 나 이제 진짜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죠. 그러니까 얼굴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네. 뭔가 이렇게 오디오와 그다음에 약간 그 나만의 어떤 영역 이런 걸 구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로야구 중계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여자야구 캐스터가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독학을 한 야구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야구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와. 진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1년 동안. 왜냐하면 야구를 제가 너무 몰랐거든요. 왜 치고 왜 뛰어가서 다시 들어오나요?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 상태에서 야구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과 영상과 직접 야구장에 가서 뭐 엄청나게 뭐 목이 쉬도록 연습하고 흉내내고 이 책 보고 하여튼 하루 종일 온통 야구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살이 거의 한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때 쌍꺼풀 생긴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살이 빠지니까 쌍꺼풀 우와. 생기더라고요. 저 이거 수술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1년을 그렇게 제가 야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구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혼자 한 거예요. 그냥 미리 그냥 그냥 준비한 거지, 연습한 준비된 거지.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1년 했는데 그때 이계진 아나운서가 네. 저희 팀장이었거든요. 네. 이계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맨날 야구 공부하고 네. 이제 이게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 뭐 하니까 아 저 그냥 야구 한번 중계 한번 해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년 후에 이계진 그 선배님이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네. 직접 야구장 가서 녹음을 한번 해갖고 와라 중계를. 어. 예, 예. 어. 이런 숙제를 주기도 하고 네. 회사의 모든 간부를 모아서 오디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세계 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가 됐죠. 몇 년 하셨어요? 6년 했는데 우와. 제가 첫 그 데뷔가 1994년도 4월 7일이었어요. 야, 진짜 프로야구 개막하는 날 네. 광주에 가서 네. 혜태와 한화의 네. 첫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그 전날 광주에 내려갔거든요.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진짜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쵸, 그쵸. 밥도 못 먹고 응, 응. 화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예, 그 예. 막 손이 막 벙벙 떨려가지고. 떨리고 잠도 못 자겠고. 응.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예. 하 목사님한테 내가 하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으려고 또 가-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1년 동안 프로야구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서울역에 기차 타고 내려서 온누리교회로 바로 갔어요. 예. 바로 가서 하나님 이 프로야구 중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나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재단 위에 포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있었네. 포기하고 싶어. 하나님 이거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또 그게 또 그 다음날 또 뭐 이렇게 또 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 예. 근데 그 첫 제가 중계 방송 했는데 제가 그 중계석에 딱 앉았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야구캐스터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광주에서 혜태와 한화의 경기를 저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천 선수 나와 있습니다. 자, 초구 홈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첫 시작부터 그냥 초구를 첫 홈런을 타자가 쳤어. 강석천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 순간 전율이 쫙 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첫 그 일성을 홈런을 주셨구나. 너 수고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렇게밖에는 전혀. 그러게. 예. 초구에. 아니 첫 타자가 나와서 초구에 홈런 그러게. 친 일은 1년에 아니, 거의 역사상 없어요. 거의 없을 거의 거예요. 그것도 예. 처음 방송 진행하는데. 네. 나의 일성이 홈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네 인생이 이제 홈런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엄청난 언론의 회자가 됐어요. 그렇죠. 제가 소위 유명해졌죠. 그렇죠. 뭐 신문 예. 뭐 안 나오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야구 중계를 하게 되고 예, 근데 선수들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을 아, 거고 그렇죠. 규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 텐데. 영어로 막 빠졌지. 다 돼 있고요. 뭐 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용어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히트앤드 런이니 뭐 예. 막. 야구에서 그렇게 홈런을 치셨는데 인생의 결혼은 어떻게 홈런이세요? 일루세요? 지금 어디쯤 아니면 너무 짓궂은 질문이신데. 예. 지금 타자가 한 아직 안 나오고 지금 한 있는 3루 온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말로 홈런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시는 건 네.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 만나실 때 좋아서 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사실 뭐 중간에 후회도 많이 했고요. 아, 진짜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난 속이 시원해 저런 얘기. 진짜로. 왜냐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간증 나오면 그런 얘기하면 안 포장하잖아요. 되는지 알잖아요. 왜 안 근데 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네.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해주냐고. 네. 아, 나 좀 돈 좀 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면 안 네, 되냐고. 네. 왜 난 어렸을 때 아버지들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내가 그냥 애써서 왔잖아요. 네. 뭘 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왔는데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근데 아나운서는 결혼을 잘해. 그런 고정관념이 얘기를 있죠. 했잖아요. 모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깼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조건 좋은 남자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예. 잘 나가고 있을 때. 네. 근데 제가 요만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도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결혼 전에도. 그러니까 요만한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조건 좋은 남자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죠? 아하.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선을 보고 소개를 받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끝까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통한다고 뭔가 할까? 뭔가가 1%가 부족한. 내가 자꾸 팔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귀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청년부에 가면 왜 이렇게 능력은 없는데 신앙은 좋은 사람들 많은지. 희한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제가 이제 35세 결혼을 했잖아요. 35세 때 제가 홍대 앞에 혼자 살았거든요. 네. 그 나이까지 혼자 살려니까 야구 중계도 그때 했었고 네. 야구 중계라는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니까 네. 이게 삶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저 야구 중계만 하게 해주시면 나 운동장에 죽어도 괜찮아요. 야구 중계만 하게 해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고 이제 야구 중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야구 중계를 막상 딱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게 막 우울증 비슷한 게 막 오는 거예요. 막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야구 중계도 뭐 내가 참 너무 못하는 것 같고 강변에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녁 때 이촌동에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홍대 앞까지 이렇게 잠실에서 이렇게 가면 이촌동에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면 저녁 때 아빠들이 청소기 막 돌리고 애들이 막 탁탁 끄는 게 이렇게 창가로 보여요. 엄마들이 막 밥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저는 싱글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아, 나는 결혼을 못 할지도 모르겠구나. 35인데. 당시 30 너무 그러니까 늦었잖아요. 32세 때니까 그때부터 재취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선이.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가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조건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저는 일반 회사원도 손을 안 봤어요. 정말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 뭐 어디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안 보고 정말 뭐 사자 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가정을 보니까 너무 그런 가정들이 따뜻해 보이고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사람은 없고 그리고 홍대 앞에 혼자 어느 아파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불 켜고 딱 들어가면 시커먼데 저녁 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제가 술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집에.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술을 한 병 사갖고 들어가면 술을 혼자 먹잖아요. 그럼 술 취한 김에 이렇게 자요. 근데 술 취해서 또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 외로우면 술 먹고 한 어떤 하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술 취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그전엔 조건과 신앙을 다 가진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나 조건도 포기 못 하겠고 신앙도 포기 못 하겠어요. 둘 다 가진 사람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제가 그동안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술을 사갖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저 이제 조건 포기할게요 그랬어요. 조건 포기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사람을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금방 남편이 나타나더라고요. 오호. 근데 진짜 조건이 별로였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두란노 다니시던. 예,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마 크리스찬들은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지금도 예. 있죠. 하영주 목사님이 예. 이제 세우신 그 그럼 서점에서 출판- 만나셨어요? 그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오늘의 청년부를 다녔으니까 저희 그 교회에 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두란노를 다니는 2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싱글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나한테 우리 두란노에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나이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소개를 좀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 이 언니 내가 지금 삼성 LG 다니는 사람도 안 만났는데 내가 무슨 두란노 다니는 사람 만나. 약간 그랬죠. 그래서 응, 언니 나중에 이러고는 귀쪽으로 듣지도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외로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네. 별로 신앙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 같이 포장이 된다 제가. 왜냐면 그럴 수 어려울 때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요. 찾는 그래서 거니까. 어느 날 그냥 너무 마음이 쓸쓸해서 오늘의 교회에 그냥 기도나 하러 갈까 하고 이제 본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그 언니가 두란노 다닌다 그랬는데 오늘의 교회 옆에 어디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반포대교 맞아요, 위에. 맞아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언니가 차를 마시러 오라 그래서 두란노를 간 거예요. 네. 제가 회사를. 찾아서 두란노를 딱 갔는데 거기 1층에 북카페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북카페 문을 이렇게 딱 여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냥 찬양 가스펠이 딱 흘러나오고 예. 그때 당시 빵을 구웠어요. 네, 거기서. 네, 빵 굽는 냄새와 가스펠과 커피 냄새가 쫙 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카페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 막 곤고한 마음이 확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만나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운명같이 그때 남편이 점심시간 있는데 무슨 축구공을 들고 딱 문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카페를. 근데 딱 들어오는데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어, 좋죠. 우리 남편 얼굴 아시죠? 네. 너무 좋죠. 선하게 생겼잖아요. 멋져 아유, 보이셨구나.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남의 건 다 좋아 보여요. 예. 쌍꺼풀 있고 그런 사람 싫어했는데. 쌍꺼풀 확 지고 어.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아, 잘생겨서 지금도 전혀 멋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르겠고. 저 만나서 머리카락 다 빠졌다고 늘 저러는데 그때 머리카락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남편을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내가 전에 소개해준다는 남자가 이 남자야. 그렇게 어머. 된 거예요. 봤는데 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조건 좋은 남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느낌이.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무슨 뭐 의사고 검사고 재벌 아들이고 한테 느끼지 못했던 너무너무 푸른 초장 같은 편안함. 그래서 내가 마음이 확 녹더라고요. 그 편안함은 처음 느껴보는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서로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제가 무슨 그 청각 장애인들 위해서 뭐 녹음 봉사도 하고 수화도 배우러 다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은 자기 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도 세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기 좋아하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착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바로 만나서 얼마 안 돼서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여자가 맞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편안한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 결혼을? 제 생일날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생일날? 하게 됐죠. 10월 25일 날. 생일날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럼 선물을 2개를 못 받네?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그 돈이 다 제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두란노서원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한 그리고 몇 년 다니다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네. 한 6, 7년 정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100만 원씩 그때 가져다 주더라고요, 네, 월급을. 네. 저는 그때 그 100만 원이 너무 소중했어요, 사실. 그쵸. 그때 봉투로 돈 받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갖고 봉투로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게 너무 고맙고 뭐랄까 감사하죠, 이렇게 진짜. 예, 남한테 받아보는 돈은 처음이었거든요. 달라, 되게 그게. 고마웠어요. 그랬는데 몇 년 그렇게 다니다가 남편의 꿈은 그 선교사 타운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들을 돕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네.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네. 그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그보다 몇 배의 월급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덜컥. 그만둔 이후로 제가 돈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그만두고 1년 동안 사업한다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는 했어요. 근데 사업을 뭐 안 뭐가 되는 돈이 거죠. 있고 뭐 있어야 하는 거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됐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그때 이제 가사 도우미를 썼거든요.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유치원 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김포 살았는데 그때 아주머니를 제가 한 8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머니를 내보내라. 내가 전업주부를 하겠다. 그 돈이라도 아끼자.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전업주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죠. 그야말로. 네. 뭐 살림을 하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했죠. 어차피 또 네. 들어가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그럼요. 일이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후배들 이런 사람 아이들은 결혼하면 정말 재벌 비슷한 사람한테 결혼하고 막 그 외제차에다가 명품백 막 수두룩하게 받고 막 뭐 빌딩 하나 받고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김포의 아파트를 2억 2천 주고 샀는데 1억 8천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빚 갚아야 되죠. 시댁에도 돈 들여야 되죠. 시댁도 정말 뭐 이렇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그 월급 갖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살림해야지. 뭐 저도 품위 유지로 뭐 옷도 사야지, 뭐도 해야지. 막 그 김포의 그 논밭을 막 헤치고 막 집에 가면 우리 남편 백수인데 애들하고 막 축구하고 집에서 막 놀고 있고. 그럼 또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나? 하나님 왜 저 인간 나한테 줬냐고. 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나는 막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살림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간다. 네. 이제 그래서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가서 저는 뭐 떨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또 어떻게 목사고시까지 합격이 돼. 그게 40대 후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얘기를 나한테 사모 역할을 강요하면 나는 못한다. 나 그럼 이혼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통적인 사모 스타일의 성격도 아니고 네. 그렇게 뭐 개척교회에서 내가 뭐 막 신도들 챙기고 이럴 만한 시간도 없고 나는 내 일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나운서로 결혼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사모로서 하려고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목사였으나 결혼 진짜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뭐 그런 데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절대 나한테 사모 역할 강요하면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얘기했고 그 대신 당신 생활은 당신이 해라. 난 내 생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척교회를 하진 않고 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한터라는 청년 그 탈북민들을 돕는 거기에 들어가서 한 3년인가를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그야말로 백수가 됐어요. 네. 백수가 돼서 지금은 약간 개인적으로 많은 그 탈북 청년들을 돕고 있어요. 매일 그 청년들 뭐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야 어렵고. 되고 마음으로도 맨날 그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탈북하는 사람들 있으면 돕고 그렇게 뭐 직장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돕고 있고 뭐 그런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제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그렇게. 함께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 뭐 귀한 그런 건 사역을 아니고요.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두 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네.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네. 결국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오셨나요? 그럴 때가 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댁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원망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북에서부터 그 크리스찬이었고 이게 남한에 그분이 홀로 오셔서 거의 교회도 막 짓다시피 하시고 너무너무 그 신앙의 씨앗이 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뭐 평생 새벽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시아버지도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사업이 뭐 망했나 그러셔갖고 제가 결혼할 즈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제 남편 대학교 다닐 때 집안이 좀 기울어서 집도 없어갖고 막 도서관에 전전긍긍했대요 남편이. 그럴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런 그 크리스찬의 집안에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속에서 자라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성경부터 아이들이 한글을 깨닫게 됐고 이런 그 가정 가운데 자라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어떤 재벌가의 유산보다도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이들이 이 성경도 뭐 몇 번이나 통독하고 아이들이 진로도 그렇고 대학도 너무 잘 갔어요, 알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돈만 보냈지 한 게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아빠의 기도로 정말 지금까지 아이들이 너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잘 컸고 대학도 알아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장학금도 조금씩이나 받게 되고 둘 다 또 카츠사를 갔어요. 카츠사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둘 다 카츠사를 네. 남들이 병역비리 있냐고 묻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도밖에 한 게 그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운도 있어요. 운도 있어야 되는데 둘이나 그래서 저는 갔으니.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처럼 막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좀 나처럼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형통하고 평탄할 수밖에 없는 게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그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축복도 계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은 평탄하고 형통할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도 뭐 평생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심은 거 예. 자녀들이 거두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그 신앙 안에서 예. 잘 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올여름부터는 둘 다 또 대학 복학을 해요. 지금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고 한 명이 카투사 제대를 하고 또 대학을 가요. 이제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또한 엄청난 교육비가 듭니다. 올여름부터는 둘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보내야 돼요. 뭘로 보내요? 네,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내가 여보 어떡할 거야 도대체 나 미치야 죽고 싶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뭘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싸대기를 때리고 싶어요. 진짜 야 이러고 싶은데 네. 아니까.
그렇죠. 예. 아는데 눈앞에 닥친 일이 크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 소리는 다르게 나가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뭐 저를 통해서 주시든 그렇죠. 뭐 타인의 네. 뭐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는 내가 하나님 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자, 우리 구TV에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남편밖에 그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남편. 속에 어떤 그 맺힌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옆으로 가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옆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이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정말 뭐 버스가 안 와도 그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고 체해도 이건 하나님의 뭐 또 뜻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지 너무 경이로울 뿐이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내 친구 누구 뭐 애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줘라든가 누구 뭐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당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본보기가 남편과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60이시니까 70에 네. 예, 칠순잔치를 우리 여기서 한번 하죠. 예, 간증과 너무 먼 얘기 더불어서.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어느 가정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겠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저 가정에 자라난 우리 두 자녀는 정말 앞으로 형통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윤영미 씨가 저는 요만큼밖에 신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 신앙 있는 거 원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 아까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남편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남편의 기도와 그리고 집안의 기도로 저렇게 해서 윤영미 씨가 열심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받쳐주시는 그 힘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들으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